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우리 세종 FM 방송 가족들께서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과 결심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해를 조금 아쉽게 마무리했다면 새해에는 좀 더 나은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우리 앞에 놓인 365일이 365개의 선물 상자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와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해를 잘 보람 있게 보내셨죠, 변호사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새해에도 기대하시는 일들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자 계약서를 통해서 350만 원의 제 경유 차량을 판매했는데 구매에 간 업체에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팔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낮아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수출차 업체를 만났는데 거기가 좀 더 그나마 좋은 가격을 제시해서 차를 팔게 됐습니다. 경유차라서 매연가스가 좀 나왔지만 시동을 걸고 어느 정도 지나면 괜찮아져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인수해 갈 때 차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후 차량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업체에서 차량 점검을 했는데 엔진 출력 저하라고 하면서 다시 환불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 돈을 사용한 상황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당장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미 판매된 차량을 제가 환불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올 때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 남기셨습니다. 난감한 상황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은 중고 거래 사례인데요. 중고차 매매 사례입니다. 네. 금액은 이제 매매 가격이 350만 원이어서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네. 이게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리고 자동차 거래이든 아니든 다른 중고 매매 거래 사례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요즘에 중고 거래 사이트가 많고 또 그리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를 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 자동차 판매를 했는데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출차 업체에게 판매를 한 것입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도 좀 사실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통상적인 시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중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라든가 몇 킬로 탔는지 뭐 사고 유무에 따라서 통상적인 가격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보다 좀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동차를 판매하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좀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네. 만약에 업체가 좀 과도한 대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매도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혹시라도 그 업체가 다른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거나 편법이라든지 사기 같은 그런 경우에 휘말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례가 그런 사례인지 아닌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약간은 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량 상태 자체는 매연가스가 조금 나왔나 봐요. 경유차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연식이 되면 이런 매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시동 거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연이 사라졌기 때문에 매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를 주신 그 상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자동차 성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의뢰인분께서도 그 차를 사가는 사람에게 이제 차량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차량 점검을 해본 그 업체가 엔진 출력 저하라는 걸 빌미로 이제 환불을 요청해 온 것이죠. 네. 예, 이제 문제는 여기서 더 있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업체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의뢰인분께서는 뭐 사실 거짓말은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업체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자동차를 보통 매매하실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들이 있겠죠. 그 상대방과 만나서 현장에서 이제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하고 차량 네. 상태 확인은 뭐 육안으로 보기도 하고 엔진 시동을 켜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엔진 룸 자체를 뭐 열어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칠 것입니다. 운행을 해볼 수도 있죠. 차량을. 맞아요. 네. 예, 중고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직거래이기 때문에 뭐 네. 짧은 거리 정도라면 직접 운행을 해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운행을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가 히터 작동을 해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매수를 해갔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동차 등록증,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원부, 보험 사고 이력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해 보셨을 거고요.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아마 매수해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 환불을 요구해 오는 상황인데 좀 약간은 난감한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에 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할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등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에 나와 있는 서면으로 자동차 상태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그 규정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냐면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 예, 만약에 오늘 의뢰인분께서 자동차 매매업자였다면 이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 120조에 따라서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를 했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상담 요청을 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아마도 매매업자 같아 보진 않습니다. 개인이신 것 같아요. 네, 개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서면으로 이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해야 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보통 아마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몇 주 동안 저희가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자동차 잔금을 다 받은 이후에 성능 점검을 해봤는데 이상이 있다.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대금을 전액 다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좀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매수업자라면 좀 주의를 요구한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차량을 일단 가져간 다음에 잔금도 주고 정상적으로 다 이전까지 해갔지만 네. 추후에 해보고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만약에 특약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 특약 규정에 근거해서 네. 추후에 과도한 손해배상 대금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진짜 꼼꼼히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계약을 전자계약서를 통해서 하셨어요. 네. 예, 전자계약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전자계약으로 하셨다는 것은 이제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게 아니라 네. 예, 상호간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휴대폰이든 PC든 그런 전자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네. 네, 그 경우에 계약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된 계약이든 전자로 체결을 한 계약이든 원칙적으로 효력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계약을 반드시 종이로 된 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하지만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서면을 교부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부여하는 법 규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할 때 서면으로 보증인의 보증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도 증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혼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네. 제 812조에 보면 혼인은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네. 그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서면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법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규정들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청취자분들도 뭐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네. 부동산 매매 계약 아니면 전세 계약이나 네, 전세 계약, 네. 임대차 계약 네. 그런 계약을 체결하실 때 계약서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서면을 주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전자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중개업 같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그렇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서면으로서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오늘 같은 사례에서는 의뢰인분께서 자동차 매매업자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민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네. 네. 민법 제580조에 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이라는 것은 물건을 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매수인은 물건을 사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하신 분이 매도인, 그리고 이 중고차 수출 업체가 매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580조인데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알지 못했을 때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는 엔진 출력 저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뢰인분께서는 매연가스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능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 하자에 따라서 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환불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가 아마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만약에 엔진 출력 저하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린다거나 아니면 운행이 잘 안 된다거나 운행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성능이 잘 구현되지 않는다거나 자동차 네. 성능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밟았을 때 가지 맞아요. 않을 때. 네. 예, 엔진 엑셀을 밟았는데 네.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현저하게 속도가 안 난다거나 가속이 안 된다거나 네. 속도 유지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거면 뭐 성능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 먼저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하자 때문에 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매매 계약은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하게 시동 걸었을 때 처음에만 좀 매연가스가 나오고 그 정도가 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운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성능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라고 하면 매매 계약은 해제할 필요가 없고 결국은 350만 원 환불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차량 인도 후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품을 이렇게 교체했거나 아니면 어떤 차량을 손봐서 오히려 네네. 더 나빠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판매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의뢰인 맞습니다. 입장에서는요. 네네, 그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일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을 이미 가져간 상태고 차량이 나한테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그 차량을 점검을 하다가 아니면 뭐 잠시라도 운행을 하다가 매수인의 과실에 의해서 새로 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자면 점검을 하다가 뭐 어떤 작업자의 실수로 엔진이 결함이 더 과다해진 거죠. 네.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음.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 책임의 문제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 법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상법의 규정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법 제69조에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라는 걸 정해놓고 있어요. 네. 무엇이냐면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즉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수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그런 규정이거든요. 음. 다만 이 경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좀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합니다. 네. 상법 제69조이고요. 제1항입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고요. 네. 검사했는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만약에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 해지나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인 간의 매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다 상인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방 그러니까 매수인만 상인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쌍방 모두 다 상인이었다고 하면 이 규정이 적용이 되어서 물건을 가져가는
그날 그 즉시에 그 자리에서 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네. 가져간 다음에 어떤 물건의 하자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네.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 사례에도 어느 정도는 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사례에서 이 자동차가 성능은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계약 해제는 매수인이 못할 것입니다. 네. 결국 350만 원 환불해 주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의뢰인분께서는 매수인이 차를 가져갈 때 이제 본인이 차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시동 걸었을 때 매연이 조금 나옵니다라고 고지를 했었으면 네.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동 걸고 난 다음에 잠시 매연이 나왔다가 이제 매연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차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지했던 부분이 거짓말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고지가 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혹시라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좀 정직하게 맞습니다. 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조금이라도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전에 네네. 고지해야지 나한테 나중에 피해가 없다는 것.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자 부분에 대해서 또 상품 제품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리는 게 나중에 추후에 발생할 환불이라든지 뭐 이런 맞습니다. 거 막을 수 있는 길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파시는 분 입장에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팔기 전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성능 같은 것들, 외관 같은 것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신 뒤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박예원입니다. 라디오 상담실로 빨리 질문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자동차 중고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요. 다음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전쯤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저의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증여 후에 자녀들이 집에 오는 것도 뜸해지고 전과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건강도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인데 괘씸한 마음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려면 재산 증여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에 증여한 것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가능한 건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상담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네, 많이 서운하신 부분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의 심정이 좀 어느 정도 헤아려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냥 말로만 끝나실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네네. 진짜 마음이 틀어지시면 내가 준 재산 돌려내라 이게 네. 가능한가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네, 법률에서 정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좀 그 돌려받기 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주 적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증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여를 하고 싶으시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게 증여에도 계약서가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아. 증여 계약서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현금을 준다거나 내가 뭐 어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뭐 증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굳이 계약서는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계약서가 필요 없이 그냥 현금만 건네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자동차라던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등기나 등록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증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몸이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만에 하나 잘못되셨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자녀들한테 먼저 주신 건데요. 일단은 오늘 재산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계약서를 특별히 작성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이전을 하셨다면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아마 계약서는 작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제 555조부터 558조까지 증여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555조입니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자가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558조를 보셔야 되는데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고 하였더라도 만약에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민법 558조에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거나 예, 이런 경우.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령하더라도 이미 이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법 558조 때문에 해제를 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 556조에 의하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해서 수중자가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법률 드라마 중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영우 드라마. 네.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이 규정을 모티브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네, 증여를 했는데 불구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그 증여 계약을 해제를 하고 싶은데 네. 해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계약서도 불리하게 작성이 돼 있었고, 네네. 네, 아마 그 드라마에서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형이 동생들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겠다고 계약했던 것 같은데 그 계약이 해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이 규정 민법 제 556조 제 1항 1호에 의해서 증여를 받아간 다른 동생들이 범죄행위가 있는 상황이 돼서 이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증여 계약을 해제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뭐 범죄행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추후에라도 혹시 그런 행위들이 있다고 하면 민법 제 556조 제 1항 1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규정의 제 2호인데요.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 계약서가 있다고 하시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성년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만약에 성년자라고 하면 성년의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는 부양 의무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미성년 자녀라면 당연히 부양 의무가 있지만 성년자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여계약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계약서에 따르면 부양 의무가 있는데 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이 규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민법 제 557조인데요. 증여자의 재산 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규정이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재산이 너무 악화되신 거예요. 재산 상태가 너무 악화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증여를 하신 분이 그 이후에 건강 상태가 악화되시면서
기존에 있던 남아있는 재산 같은 것들을 병원 치료비로 다 소진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남아있는 재산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치료비를 감당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거죠. 그 경우에는 이미 증여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다시 그거 재산을 환수한 다음에 그 재산을 가지고서 치료비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사례가 대법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증여해 주신 상황이에요. 건강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녀들이 예를 들자면 증여받은 자산을 가지고서 부모님의 병원 치료비들을 다 감당해주고 또 생활비도 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죠. 병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치료비를 감당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민법 제557조에 의해서 증여를 해지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돌려받기 거의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네네, 방법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서 네네, 다행히 돌려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네, 그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 증여 계약서에다가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평상시에 네,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뭐 집에 온다 네. 이런 거라든지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자녀들과의 어떤 약속을 적어 넣는 것도 나중에 네. 너 이거 계약 지키지 않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말할 수 있으니까 네네. 물론 그 정도의 이제 신뢰가 없는 관계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계약서에 넣는 게 효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 경험상 계약서는 가능하면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네.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담아놓는 게 좋습니다. 네. 다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건 어렵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아놓고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으로라도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증여를 하실 것 같다고 하시면 방금 전에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 얼마씩 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네. 생활비로 아, 주도록 하는 거를 그런 조항을 넣는다거나 좋으네요.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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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병원 치료비가 얼마가 됐든 제한 없이 네. 전부 다 부담하도록 한다거나 어.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부모님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방문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것도 계약서 조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만 하나 더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추가적으로 또 규정을 해놓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네. 방문해야 될 일주일에 1회 방문해야 될 의무를 정하긴 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방문해야 되는 의무만 정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뭐 증여 계약을 해지하겠다.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하겠다. 네. 이 증여 받은 거를 환수해서 다시 다른 자식한테 주겠다. 네. 이런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어. 조항을 미리 좀 적어두시면 와. 훨씬 더 효율적인 계약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아, 네. 정말 중요한 정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중고 거래 그리고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네. 많이 알게 돼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새해 새로운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